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0시쯤 이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잠시 후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 일단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와 3부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비대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 건설계약 본부장과 이 대책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미래에셋대우 속보입니다. 해외여행이 취소된 후 우울증을 호소하던 김 차장님, 해외 주식 잘 만나서 극복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해외는 말이죠. 여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투자하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 우량주를 만날 차례. 해외 주식 전문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양 바이오팜.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챙기세요. 사춘기 남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아빠, 아파트 안에서도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2.75배 더 높다고 합니다. 단지 내 서행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유튜브가 좀 약간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첫 소식 가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7분께 박원순 시장의 딸로부터 실종 접수를 받은 경찰이 소방 당국과 함께 이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확인된 지점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였고요. 1차 수색 때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2차 수색 중이었던 자정을 갓 넘긴 시각에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인명구조견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됩니다. 신호는 확인이 된 거죠?
네, 이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새벽 2시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브리핑에 따르면 현장에서 핸드폰, 가방, 필기구, 명함 등의 유류품이 발견이 되었고요. 또 시신에는 별다른 손상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위해서 구체적인 추정 사인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특별한 타살의 흔적이나 유서 등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이 소식이 전해져 갖고 정말 뭐 어떻게 뭐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아마 정치권 반응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공식 반응이 민주당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개별 의원들이 간결한 추모와 애도를 좀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이낙연 두 당권 주자들은 모두 공식 일정을 취소를 한 상태고요. 오늘 오전 열리기로 했던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제 새벽에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매우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짧은 구두 논평을 내놓았고요. 이 사망이 확인되기 전에 아직 실종 상태였던 9일 오후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라면서 모쪼록 우리 의원들께서 언행에 유념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린다라고 자중을 당부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오늘 10시에 짧은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근데 뭐 고인이 피소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서울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가 과거 여러 차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최익수 과장은 이제 일단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고 수사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곤란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 시장이 사망을 하면서 전직 비서의 이 고소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극단적 선택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이제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건은 뭐 더 이상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워낙 급작스럽게 지금 벌어진 일이고 전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네. 아무튼 뭐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짚어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뭔가 차근차근 짚어도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좀 그렇고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잠시 후 뉴스 세계가 끝나는 대로 지금 시신이 안치된 곳이 서울대병원인데요. 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금 현장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네, 정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어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본래는 이제 오늘 오전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하기로 했는데 이 회의는 취소가 됐고요. 정부는 오늘 11시에 이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표는 하는 겁니까? 네. 네, 일단 오전까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로 이미 뭐 좀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종부세 대폭 강화 이런 것들. 네, 일단 좀 어느 정도의 카드는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 제일 큰 걸로 보입니다. 최고세율을 한 5%에서 6% 수준으로 인상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기존의 구간별 0.5에서 3.2%였던 거에 비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인상 폭을 두고 기재부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반대를 한 반면에 여당은 6% 인상안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갈등을 겪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최종 조율을 좀 하길 예정이었다고 했었습니다. 네. 또 이제 과세 표준 기준선을 좀 낮춰서 최고세율 부과 대상자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요. 이제 다주택 보유자 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1년 미만 보유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도 60%, 1년에서 2년인 경우엔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면 1년 안에 지금 더 다시 되파는 그렇죠. 이런 뭐 사실은 아주 극히 예외적이라고 보고 이건 보니까 네. 투기다 이렇게 이제 투기다 본다는 뭐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그 관심사이겠죠. 비슷한 정책이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네. 글쎄요, 이게 사실 또 언론이나 이런 게 세금만 받으려 하는 거 아니냐, 보유세. 글쎄요, 좀 강하게 이제 사실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좀 뛰는 걸 봤을 때는. 네. 뭐 아무튼 해야 되겠죠, 네, 아마도. 저희가 2부에서 이제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강도 높게 이제 그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온 것이 바로 경실련 네. 아니겠습니까? 경실련의 김원동 본부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오늘 발표 예정인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과연 시장에 이른바 약발이 먹힐 수 있는 건지 함께 진단할 계획입니다. 김원동 본부장의
이야기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김원동 본부장의 진단을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후 계속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최강욱 대표는 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하기 전에 자신의 SNS에 해당 내용을 올렸다가 20분쯤 후에 삭제를 했는데요.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이 법무부의 내부 정보를 최 대표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입수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당시 이제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서 잠깐 옮겨 적었던 거고, 이후에 이제 글을 본 다른 지인이 이게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다,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알려와서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안에서 이제 가안이 있었고 다른 뭐 입장문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 그래서 본인이 법무부를 들여다봤다라는 표현이 좀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앞서서 또 해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이 풀 지시를 하면서 이제 공지하는 지시를 하면서 2개 안을 모두 내는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대변인실에서는 하나의 안만 이제 공지를 하는 걸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실무진이 좀 착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은 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게 2개의 안을 동시에 발표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사실은. 예. 사실 근데 추미애 장관도 나중에 뭐 2개 안을 A안, B안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요. 사실 하나만 내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또 어젯밤 좀 늦은 시각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썼죠. 다시 또 그 이제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방 캡처한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실제로 어떤 정황이었는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최강욱 대표의 그 법무부 알림이 어떤 특정한 뭐 언어나 단어 표현 때문에 또 이게 뭐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해명한 거에 따르면 8일 오후에 이제 먼저 건의문이 보고가 됐고 초안을 6시 40분쯤에 한번 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후 7시 22분에 다시 한번 이 추가 수정문안을 보냈고, 이제 이 2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공지가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특정한 단어라는 게 수명자? 네. 수명자라고 하는 단어 사실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것이 이제 그 군사 재판이나 이런 데에서나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또 그 군 법무관 출신이고 네. 그렇게 연결을 짓는 시각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뭐 군 법무관 출신이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저는 뭐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군 판사나 수명 법관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또 일반 법원에도 그런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 일반 법원에서 수명 법관이라고, 명을 받는 법관이라고. 뭐 수명이 명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인데, 그래서 뭐 그런데 군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기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해의 여지는 사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 뭐 이 추미애 장관은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라고 이제 묘수를 박았고요. 또 오히려 이제 특정 의원과 연관성 등의 오보를 지속해 신용을 훼손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검언 유착 사건이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 옆에서 몰라, 이것도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본질보다는 자꾸 옆에를 자꾸 얘기하는 게 뭐 통합당이나 언론에서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최강욱 대표의 해명이나 법무부의 해명이나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하나, 이거는 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을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되는 만큼 어떤 중요한 사실이냐는 또 다른 결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더 부각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그동안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 정치인이나 언론 같은 경우는 검언유착 사건을 만들어낸 게 권언유착의 결과다. 배후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 결국은 이 그 최강욱 대표의 SNS에 올린 이게 결국은 권언유착의 하나의 어떤 그 단서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나요? 네. 이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네. 프레임 싸움. 예컨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지금 하는 상황으로 음흠. 지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네이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를 열어야 된다. 이 전달자는 엄중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네. 흔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2부와 3부에서 2부에서는 이제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부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께 이 문제는 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그렇죠. 저희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침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 내일이 이제 토요일 유튜브 전용 청기 누설이 방송이 되는 날인데요. 이 청기 누설 시간에도 한번 이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정밀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가장 앞서고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먼저 어떤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시신이 안치된 곳이 서울대 병원인데요. 이곳의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자, 뉴스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과는 인사 나누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MBC 보도국의 윤성문 기자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빈소는 차려졌습니까? 지금 빈소는 준비가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조화가 들어간 거 봐서는 네. 곧 이제 빈소가 차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문을 언제부터 받는 건지는 혹시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아까 전에 서울시에서 이제 10시쯤부터 조문 받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 조문과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의 어떤 조문을 어떤 시차를 두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인 조문 그럼 10시부터 일반인 조문도 이제 다 받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일반인 조문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유족들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예. 현장에서는 일반인 조문 받겠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직 협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지가 좀 궁금한데요. 발인 날짜라든지 이 장례를 어떤 규모로 치르는지 혹시 이런 게 결정이 됐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워낙 이 황망한 그러게요. 이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이게 지금 발인 날짜나 이런 시민장으로 할지 가족장으로 할지 이런 건 아직은 좀 미정인 상태도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 취재진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아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내부 상황이 어떤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데 밖에서만 봐도 되게 침통한 분위기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3시 20분쯤에 박원순 시장 시신을 세운 구급 차량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자들분이나 아니면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신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열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의 모습도 보입니까?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박원순 시장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 같은데요. 박홍근 의원이나 남인순 의원, 이하경 의원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모습도 혹시 좀 보이나요? 주변에서? 네, 일단 지금은 별로 없고요. 네. 네, 밤에는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이제 조만간 이제 이 장례 절차와 계획에 대한 이제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MBC 보도국의 윤성문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은 학교도 지하철도 가까운 집입니다. 2세컨 2초만 생각해보세요. 단지 앞 예정된 초등학교 1km 초월역 광주 초월역 한라 비발디 7월 오픈 예정 1644-0038 주식회사 한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모두 책에 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일요일 오전 6시 5분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 오, 파티마 씨 발표 잘하던데요? 이 정도 기분이죠. 김일병 파이팅하자, 파이팅! 네, 숨차인 선배님. 언니, 수잔나가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수잔나. 다양해서 더 가치 있고 다르니까 더 재미있는 요즘 문화는 다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입니다.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가족과의 접촉도 피하시고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자가격리 위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잠시만 불편함을 참아주세요. MBC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몇 가지 굵직한 대책은 이미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른바 약발이 먹힐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이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 모시고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그 정부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한다. 뭐 최대 6%까지 할 거다. 이런 지금 언론의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15년째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 종부세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다르다. 개인들은 지금 이 세율을 6%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네. 법인은 0.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0.7입니까? 이건 재벌들이 가진 1조 원짜리 빌딩이나 예. 그 삼성동에 10조 5천억 주고 산 현대자동차 토지 같은 거는 세금이 0.7%밖에 안 됩니다. 그 현대자동차 땅은 벌써 한 5조 원 정도가 올라서 15조 원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소리 안 하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연예인 같은 경우 50억짜리 100억짜리 빌딩을 삽니다. 그러면 결국은 큰 고기는 다 놔주고 그 피레미만 계속 잡겠다 그러고 그 피레미들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이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데 또 이렇게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보니까 종부세율을 낮게 잡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가?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그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이 아파트 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니까 그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종부세를 아파트에다가 계속 높여와서 그 아파트 값만 오르면 종부세를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와서는 아파트 종부세율을 한 반으로 줄였어요. 아파트 종부세 반으로 줄였는데 집값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7, 8년간 이명박 5년에다 박근혜 한 3년까지는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몇 억씩 손해를 봐가지고 아파트 미분양이 한 100만 채, 150만 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아예 돈을 꿔줄 테니 좀 집 좀 사라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는 영혼까지 끌어서 5만 돈을 다 끌어다가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대통령과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집을 팔으라고 임기 초부터 얘기했는데 집을 판 사람만 손해를 보고
대통령 말씀과 정반대로 하면 다 돈을 벌었습니다. 네. 금년 초에도 대통령께서는 자기 임기 초반까지 집값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5월까지 잠잠하던 아파트 값이 5월 7일 날 김현미 장관이 이 국토부 차관을 시켜서 네. 용산 미니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고 그 개발 속에는 서울 시내 재개발에 공기업을 투입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서울 집값을 정부가 끌어올려놓고 네. 대책은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들한테 징벌적 세금을 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네. 서울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하니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시장께서 건물만 분양을 해라. 건물만 분양하면 20평짜리 아파트가 1억에도 된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땅에다가 강남에 20평짜리 아파트를 1억에 분양하면 네. 전세값이 20평이 8억 9억인 동네 아파트를 1억에 분양을 하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 5개를 한다는 얘기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종합 처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종부세를 여쭤봤는데 그러면 종부세율을 올릴 거면 법인 종부세까지 같이 올려야 된다. 이런 우선 개인과 법인을 같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같이 놔야 된다. 그렇죠. 세율을 같이 하고 올릴 거면 같이 올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 대책 가운데 하나가 1년 내지 2년 단기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겠다. 이런 그 대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대책은 박근혜 정부까지 있었던 겁니다. 네. 있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그걸 없애버리고 다시 지금 또 하겠다는 건데 네. 아파트를 보통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해당도 안 됩니다. 아파트를 사서 1년 안에 파는 서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파트를 사서 그래도 몇 년이라도 살라고 그러고 자기 가족들이 내 보금자리인데 1년 안에 파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고 1년 안에 파는 사람은 전체 그 구매자 중에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아, 전체 규모가? 그렇죠. 1년 안에 집을 아파트를 사다 파는 그럼 사람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실수요자라면 1, 2년 안에 단기에 어떤 거 팔 일은 없으니까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 있긴 있겠지만. 근데 이게 무슨 아직 굉장히 강력한 대책인 것처럼 하지만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한테 과거 정부에서 하던 그런 정책을 다시 도입한 게 뭐 이게 강력한 대책이라고. 지금 그 말씀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극히 그 극소수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아무 영향도 않는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안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그 이전에 그 문재 정부가 했던 거고 지금 정반대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된 게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특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엄청난 특혜를 줬고 그 특혜를 준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국토부 관료들입니다. 그 국토부 관료들은 어제 뭐라고 변명했냐면 이건 전 정권에서 도입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 정권에 있었고 국토부라는 그 부처가 이번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처가 아니고 국토부 관료들이 전 정권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계속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치 대통령 지시로 뭐 만든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와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 이거는 국토부 관료들의 면피용 이거밖에 안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에서 한 20만 채였던 게 150만 채로 한 100만 채 이상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존의 특혜는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뭐 한다. 기존 특혜 중에서 잘못된 거 이거야말로 징벌적 과세를 해야 될 곳인데 정부가 무슨 문제였냐면 그 집을 한 채 가진 사람한테는 대출을 50% 해주던 걸 40% 줄이고 집을 두 채 이상 100채를 사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지금 몇 프로의 세금을 묻는데 집을 10채, 100채, 1000채를 가지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어허. 이런 엉뚱한 특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놔서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그 핑계를 전 정권에 댄다거나.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지금 머릿속에 맴맴 도는 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의원 같은 경우도 몇십 채를 가지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몇십 채를 가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에서 그러니까 선연한데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주도했던 게 그 국토부 관료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국토부 관료들 중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꽤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이 퍼뜩 지금 머리를 스치는데 뭐 이게 뭐 잘못된 추정은 아니겠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의원 110명이 있는데 그중에 5명은 집을 81채를 가지고 있고 평균 16채인데 제일 많은 사람은 30채, 20몇 채. 그런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셔야 될 분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 이왕 조사하시는 게 국토부 한번 관료들도 한번 좀 다 한번 뒤져보시고 그러셨어요. 이미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뒤졌어요? 뒤져보니까 다주택자가 한 40~50%씩 다주택자였고 국토부 직원 중에 국토부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40~50%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37%, 국회의원이 30%.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뭐 청와대 이제 그 1급 이상 그 고위 참모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공무가 그다음에 공무원들 집 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청와대 참모가 37% 다주택자다. 그랬더니 여론이 막 시끌시끌하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노영민 작년 말에 그렇죠. 6개월 안에 팔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청와대 가서 다시 항의했죠. 그랬더니 뭐 한 달 안에 또 팔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 여당은 총선에서 서약서 받았죠. 예, 뭐 서약서 받는다고 그래서 그럼 서약서 좀 달라 보여달라 갔더니 공문을 안 줘요. 그래서 당사 앞에 가서 서약서 좀 달라 하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집을 여러 채 가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채 가진 분들은 공직에서 떠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공직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직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있어도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50% 오르게 만들었고 결국은 자기 집값 오르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 정책을 썼고 22번 정책 실패를 유발한 그런 사람들인데 교체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팔아라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종합 처방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워낙 제한돼 있는데 워낙 이게 이제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 처방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이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그래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약에 좀 조언을 주신다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쉬운 거는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지금 10억짜리 같으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그냥 장관이 2배로 올리면 됩니다. 시세의 반영률을 높이면 그러면 세금이 2배가 들어옵니다. 세율을 안 건드려도 자동스럽게 이제 중과가 되는 거겠죠. 법을 안 고쳐도 되고 자기가 가진 권한을 그걸 1년에 땅값, 집값 조사를 하는데 2천억씩 국민 세금을 쓰는데 그 세금 써가지고 가격을 조작해서 재벌 땅은 30%, 재벌 빌딩은 40%, 재벌 총수가 사는 거대한 주택은 50%, 아파트는 75%로 가격을 조작해서 서민들에게만 세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런 잘못된 것만 바로 잡아도 세금이 2배로 늘고. 잠깐만요, 본부장님 죄송한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퍼뜩 그 생각이 드는데 세율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국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야 정쟁하다 끝나겠다. 기준시가 이런 것만 그냥 하면 행정으로 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세율을 건드리겠다는 것은 국회로 넘겨서 시간 끌다가 그냥 유야무야 시킨다.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처방을 주신다면. 그다음에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이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 논밭은 평당 200만 원의 정부가 사들입니다. 거기다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주면 700만 원이 원가인데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기업이 1,800만 원에 팔아먹고 민간은 2,500만 원에 팝니다. 심지어는 송도 앞바다에
바다를 매립한 땅에 네. 매립 비용 70만 원 들어간 곳에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600만 원짜리인데 그 아파트가 30평이면 2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8억에 분양합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분양 시스템, 재벌들이 가진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거,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딱 두 가지 말씀인데 쉬울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가 좀 오히려 더 궁금하네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쉬운 걸 안 하면서 국회에다가 논쟁거리만 던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여야 정쟁만 일으키고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경실련의 김헌동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한편 더 깊이 파는 질문, 사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른바 갈등 양상이 있었죠. 어제 오전에 일단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기는 했습니다만 여지는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정치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으로 가보죠.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워낙 좀 뜨거운 주제를 여쭤봐야 되는데 뜨거운 주제를 여쭤보기 전에 워낙 그 황망한 소식이 좀 전해져서요. 들으셨죠, 의원님도?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예. 하여튼 저희도 상당히 충격 속에 우리 박 시장님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가족분들 위로를 드리고 또 영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짚을 건 짚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가 지금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 복구가 돼서 유튜브 지금 정상적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셨죠, 당에서.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우선 법무부는 영어로 따지면 정의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검찰청법 제7조에 보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그래 있어요. 네. 이 검찰에 대해서는 소속의 상급자가 반드시 서울지검 같은 데는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을 한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아니면 정치공작 사건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하게 돼 있는데 서울지검장을 직접 장관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될 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검찰청법 제8조에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근거가 이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이 사건은 예. 이 사건은 구체적 사건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의 근거를 좀 여쭤본 겁니다. 먼저 지시 공문을 손 떼라 그랬잖아요. 손 떼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지금 중앙지검장은 반드시 총장한테 이 수사 사건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 사건을 총장만 지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손을 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또 12조에 보면 검찰총장 여기에 보면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있어요. 검찰청의 공무원을. 서울지검장이 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12조에도 검찰총장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전후 과정을 떠나서 최종적으로는 그 추미애 그 장관의 지시를 일단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께서 네. 그 2013년도 국정원 사건 시에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예. 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예. 그 어목했던 시절을 이렇게 자기의 마음으로 써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것은 박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네. 하는 본인의 마음을 예. 표현한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까지 승복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라면. 제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이게 일단락된 거로 보여지지만 네. 이 법률적인 측면을 다 위배하면서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2013년도에 우리 조국 전 장관도 뭐라고 그랬느냐. 장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 하면서 네. 당시에 그 국정원 사건이 났었을 때 조국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응원했던 글이 있습니다. 네. 또 네. 네.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텨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 여권 전체가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고 네. 옛날 2013년으로 한번 돌아가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집권층이 자기 얼굴을 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또 하나 이제 논란거리가 불거진 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SNS인데요. 참 이 사안의 성격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그 참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 최순실 사건이 연설문 같은 경우가 공직에 배제되어 들어와 있지 않은 민간인한테 이 연설문 같은 게 나갔기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네네. 지금 최강욱 의원께서는 집권 여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사한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정서적으로는 다 동일하겠지만 그런데 예. 여기에 이번 추미애 장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명자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네. 수명자. 수명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네. 이거 어디냐? 군대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군대 법무관을 하셨잖아요. 네네. 군대 법무관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익숙했던 단어를 사용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안을 그래서 최강욱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시중에 그 얘기도 있지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서로들 내통을 하면서 최강욱 의원께서 이것을 쓰셔가지고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검찰청이나 추미애 장관은 이 용어를 한 번도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쓰셨던 계정을 갖다가 리트윗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법률가도 아니고 이런 단어에 익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통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추미애 장관은 그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시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겠느냐라고는 의구심을 깔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지금까지 수사를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정당하지 못하게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다 알려져 왔었지요.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 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전과 5범이에요. 그리고 주식 횡령 사건으로 지금 현재 전주지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함정 수사 아니냐라고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이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오범의 전과 제보자고 한동훈 검사가 그러면 이 사건에 관련됐느냐 없느냐인데 이분은 국가를 위해서 예. 공직을 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2월 12일 날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 가서 만나지요. 그때 이 VIK 사건, 이철 이 회장과 관련되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민생 사건이다. 난 그거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VIK 이철 회장을 잘 안다 그러면 접근한 게 지모 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온 건데 한 공무원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조사하는 것을 공정하게 조사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전과 오범이 또 다른 정치 공작에 어떤 정치 세력하고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겪었었던 김대엽 병풍 사건을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전과 오범인 김대엽이 이 정치 공작에 관련돼 가지고 구속이 됐었잖아요. 네. 또 기양건설 사건, 최규선 20만 불 사건 등 네네. 당시에 민주당 세력들이 이러한 정치 공작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사건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했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3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짧게 요것만 좀 다른 문제 하나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계획대로라면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지금 언론 보도 보면 몇 가지 굵직한 대책이 포함이 된 거 들으셨죠, 의원님?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 시장의 기능을 복원되지 않는 물리적인 방법,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추면서 여러 세금이라든가 여러 제도의 틀을 좀 더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보조적 수단이지 근원적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옛날 이명박 정부 때에 어떻게 부동산을 잡았는지 지금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성공한 사례로 한번 돌아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차량 유지 관리 걱정은 그만. 렉서스가 법인 전용 프로그램인 오토케어 리스를 선보입니다. 월 이용료만으로 번거로웠던 차량 관리 걱정은 덜고 비즈니스의 품격은 더하는 앞선 비즈니스 라이프의 기준 렉서스 오토케어 리스. 7월 한 달간 특별한 혜택 제공. 렉서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클래스가 다른 전기차 메르세데스 벤츠 EQC 이제 8천만 원대에 만나게 된다. 2020년 7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EQC 400 포매팅 모델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환경부 630만 원, 서울시 450만 원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초당대학교 총장 박종구입니다. 오직 학생, 오직 교육, 오직 취업. 초당대학교가 대학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항공, 보건, 의료, 공공행정 분야 최상급 글로벌 인재 초당대학교가 양성하겠습니다. 드림 하이, 플라이 하이. 초당대학교. 우리 동네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저기 파라솔은 누가 만들었을까? 길 건너러 왔다가 쉬었다가 가지요. 세상에 없던 그늘 메탈 크래프트. 전기차 사고 싶은데 충전은 배터리는 팔 때 가격은 걱정 마세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구매 종합 케어 프로그램 빌리브. 배터리 보증에 중고차 가격 보장, 전용 앱으로 충전까지 쉽게. 여기에 6가지 혜택이 더? 빌리브 믿고 전기차 사야겠네. 홈페이지는 H에코 가이드 참조.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지금 전화하세요. 1833-3949.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사님, 쌍용자동차 전시장이요. 빨리요. 무슨 일 있어요? 쌍용자동차가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시작했대요. 설마 SUV 전차종 구매 시 최대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주는 그 역대급 세일? 7월 12일까지 선착순 2,500명 한정이래요. 지금 바로 혜택 맛집 쌍용자동차로 출발! 출발지 도착지 설명 필요 없고 접촉 없이 자동 결제되는 언택트 시대 대리운전. 카카오티로 대리 타자. 카카오티 대리. 엠요원 지금 어디예요? 왜 그러죠? 벤츠 계약하러 가는데. 당장 한성자동차로 오세요. 벤츠 구매 시 엔진오일 평생 무상이래요. 그런 엑스파일을 왜 이제서야 말한 거죠? 7월 전국 한성자동차 평생 케어 서비스로 전차종 엔진오일 평생 무상 교환. 평생 케어 끝까지 누리세요. 지금 한성자동차를 검색하세요.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효은 리포터. 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죠. 특히 부산과 경남 거제, 통영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칠 텐데 경기 북부, 강원도,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좀 더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경남, 경북 동해안, 강원 영동에 50에서 150, 많은 곳은 200 이상, 경북 내륙은 30에서 80, 경기 북부, 충북, 전북은 20에서 60, 그 외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비대위원 연결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부산과 거제, 통영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에 일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이 지역으로 가실 분들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지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5km가 밀리고요. 서울 방향은 부천부터 신월 지나서 영등포 구청까지 밀려 있습니다. 목동교 위에서는 신월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평소보다는 조금씩 짧게 밀려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노원 일대 양방향, 또 월릉에서 성수 쪽으로 정체입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수원을 대표했던 갤러리아 바로 그 자리. Great Change.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파비오 노벤브레와 태영건설이 함께 수원의 위대한 변화를 이끕니다. 리빙, 쇼핑, 비즈니스를 한 번에 누리는 밀라노 스타일 주거복합 타워 파비오 더 시타. 7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2228 시공 태영건설. 누가 인천에서 집을 더 잘 샀을까? 주안역, 시민공원역, 인천시청역과 함께 추진 중인 GTX B의 가치를 품을 당신 아닐까요? 지금은 인천에 집 살 때 주안역 미추홀 더 리브. 7월 오픈 예정 1811-0005 이테크건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오, 파티마 씨 발표 잘하던데요? 이 정도 기분이죠. 김일병 파이팅하자, 파이팅! 네, 손차혜 선배님. 언니, 수잔나가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수잔나. 다양해서 더 가치 있고 다르니까 더 재미있는 요즘 문화는 다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새로운 모닝 어반 탄생. 경제적 현비 부담은 no. 운전석 통풍 시트 시원시원해. 올마이 인터레스트 모닝 어반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하나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담화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 순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 이런 대목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전해드리면서 예정된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비대위원 연결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금 그 소식이 전해져서 많이 황망하시겠어요, 의원님? 네, 뭐 어느 분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밤부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밤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게요. 뭐 당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돼서 인터뷰해 보셨으니까 그 점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성일종 비대위원에게 여쭤봤던 내용과 아마 이제 같은 내용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래통합당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검찰청법을 위반을 했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 기관입니다. 네. 이 최고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직권남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특히 지시 내용도 현재 검언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특별히 위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윤석열 총장 본인도 애초부터 이 사건이 자신의 측근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대검의 부장회의를 만들고 그 부장회의를 대검 차장이 주재하도록 하면서 자기는 그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넘겨놓고 자기는 빠지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도 처음부터 이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움직여 왔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은 뭐 지휘 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그러니까 그 이 지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제끼고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그 지휘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아니죠. 뭐 그 지휘 내용에 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으로부터의 독립성 이 부분은 이제 보장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뭐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을 뭐 통제하겠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일종 의원님이 지적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윤석열 총장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한 결정이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검찰총장에게는 그 지휘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까? 그러면 원래 이거 법의 취지가? 한간에는 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들어서 그 이의제기권을 활용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도 불수용하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검찰청법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의제기권은 검찰 내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검찰총장이 어떤 이의제기권을 갖고 있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회를 덧붙였더라고요. 과거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뭐 앙금이 남아 있다, 뭐 이런 것이고 또 이제 약간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번 지휘 자체가 그게 꼭 정당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승복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완전히 겁니까? 뭐 승복하는 건 아니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지위가 그렇게 꼭 정당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어제로 이제 일단락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중간 정리가 필요한 게 그러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수용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에 이제 이 수사팀이 수사를 하는 과정이 정말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수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도 뭔가 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덧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그 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뭐 물밑에서건 또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그러면? 뭐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다라고 저는 그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어찌 보면 가장 이제 그 원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윤석열 총장이 그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한동훈 검사장이 측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참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뭐 대검 부장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독립되게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본인도 처음엔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그 다음에 뭐 특임 검사에 대한 거론, 계속 어떻게든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최소한 서울중앙지검장을 빼려고 자꾸 노력을 했었던 이거 도대체 뭘까? 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딱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도 못하면서 자꾸 그런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도 궁금한데 지금까지 저는 워낙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관계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닐까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논란거리가 불거졌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SNS가 지금 이제 정쟁화되고 있는데 자,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자를 뭐 먼저 봤다라든지 하는 것이 과연 이 최근에 어떤 검언유착 관련된 사건의 흐름의 본질적인 부분이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카톡을 다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명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해명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본질을 좀 흐리는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선일정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뭐 미래통합당에서도 나오고 이제 다른 사람도 주장한 게 수명자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법무부에서 발표한 공지나 이런 거에서 수명자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군사 재판, 군사 법원에서 쓰는 용어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 군 법무관 출신이니까 결국은 어떤 그 최강욱 대표가 뭔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하나의 어떤 방증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요. 저는 이제 그 최강욱 대표님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님하고 뭐 아주 막 친하다 이렇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추미애 장관님 스타일상 누구 이야기를 듣거나 누가 만들어준 문항을 그냥 뿌리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의원님도 지금 그 법률가이십니까? 변호사 출신이신데 수명자라는 단어를 일반 법원이나 이 법조계에서 안 쓰는 단어는 맞습니까? 뭐 쓰기도 합니다. 사실 뭐 전혀 그래요? 안 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쓰기는 씁니까? 그 이 네, 쓰기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안 쓰는 단어처럼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럼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어떤 뭐 자신의 어떤 메신저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함으로써 그 설명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어제 이제 SNS 공개된 것도 제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해명글도 봤는데 네.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명이라는 음. 표현은 안 쓰는 게 아니고 수명법관이다 뭐 이런 단어도 쓰고 네. 그래서 그게 뭐 일반적으로 뭐 법조계에서 안 쓰이는 단어다. 군사법원에서만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타당하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이것을 이제 주목하는 쪽의 어떤 시각에는 이 밑바탕에 이게 있잖아요. 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건을 결국은 권언 유착에 의해서 공작적으로 만들어낸 사건 아니야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떻게 이 사건이 커져 왔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을 키운 당사자는 윤석열 총장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수사 자문단 소집 해프닝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검 부장회의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네. 계속 일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일이 커지기도 하고 꼬이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슨 그러니까 권력이 뭐 사건을 뭐 만들려고 했다, 키우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그 이제 그 계속 어떤가 이제 정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정리라면? 지금은 이제 일단 지위를 검찰총장이 수용하면서 일단 봉합은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은 상황에서 당이 뭔가 더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검언 유착 관련된 사건 예. 이것이 어떻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느냐, 정말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요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면은 적절히 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이제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일선 지검장이나 고검장한테 주는 방안하고 대검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뭐 사실 옛날부터 논의되어 왔던 겁니다. 뭐 최근에 갑자기 뭐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거나 주장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던 거고 그런 어떤 흐름의 한 부분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수정된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검찰의 어떤 그런 피라미드형 구조를 해체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해체해서 뭐 지검장들의 권한, 고검장들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된다라든지 대검을 좀 슬림화해서 기본적인 관리 기능만 좀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에서도 이걸 좀 제도화를 뭔가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나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옛날부터 검찰 개혁의 한 부분 또는 한 내용으로 이야기되어 오고 인정되어 왔던 부분이라서 뭐 추후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당이 논의할 때 고민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그 6개 항목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은? 뭐 예전에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심지어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조차도 검찰 출신 의원님들조차도 주장하셨던 게 결국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는 최종적으로 경찰이, 기소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선진적인 수사 기소 형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문무일 총장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검찰총장도.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일부 이제 수사권 조정만 이루어진 건데, 예. 장기적으로는 진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 성일종 비대위원한테 여쭤봤던 것 중에 마지막 질문이 부동산 문제였는데요.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그 정부가 대책 발표하는 건 맞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어제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그 회의를 이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 실제로 회의가 진행했었는지. 당정 또 협의회는 어떤 일단 식으로- 취소가 된 걸로 지금 보도가 그죠. 되는데요. 예, 아마 나오는 시장님 예. 일 때문에 아마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좀 발표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제 이게 좀 약간 보도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11시인가 발표를 한다라는 보도도 있고 약간 유동적이라는 보도도 있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상황을 제가 이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아직. 예. 세세한 뭐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그 경실련 입장도 들어봤으니까 다시 여쭙지는 않겠는데 요거 하나만요. 그러니까 그 총선 때 공천장 주면서 민주당에서 그 서약서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 불거지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처분한다라는 이 처리 시한을 당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당 지도부에서 논의된 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뭐 지도부에서도 이제 논의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워딩과 유사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한을 예전에 뒀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2년이라는 시한을 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네네. 최대한 좀 서둘러서 매각을 해야 되고, 적어도 이제 매각을 못할 경우라면 매각 관련된 계획이라도 좀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시한이 그럼 몇 달 이런 식으로 딱 그때 못 박힌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몇 달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못을 받기에는 개개인들의 사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고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하거나 매각 관련된 계획을 내놓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과 관련한 우리 언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언론들이 많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유튜브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제 오후 6시 45분쯤에 나온 월간조선의 기사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속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신 발견, 성균관대 부근에서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시점도 틀리고 장소도 틀린 거잖아요. 완전 네. 오보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완전 오보죠. 예. 5시간 앞선 예언성 기사, 오보라고 할 수 있겠죠. 월간조선의 이 기사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오보라고 확인해 주면서 이내 삭제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 월간조선의 기사가 나온 직후에 인터넷과 SNS에는 잠시 동안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고 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댓글부터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댓글들로 가득했는데 저의 SNS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또 이 기사를 캡처해서 보내줬었거든요. 또 이 기사가 나온 직후에 인터넷 포털에는 작은 군소 인터넷 언론들이 또 앞다투어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성북경찰서 112 상황실에는 시신이 발견됐냐는 기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네. 이 때문에 성북서 112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수색 작업을 지휘해야 됐거든요. 네. 하지만 걸려오는 기자들의 문의 전화들 때문에 지금은 1분이라도 더 빨리 수색 작업을 지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면서 정말 거듭 계속해서 사과하는 말들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상황실장이 사과할 일은 전혀 아닌데 전혀 말이죠. 아닌데 예. 기자들이 잘못된 오보를 가지고 계속 문의를 쏟아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수색 지휘를 못하게 된 상황이었죠.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어요? 많은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세월호 관련 대형 오버를 통해서 배운 게 1도 없나 보구나. 기레기가 기레기지 됐네 같은 아주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오버가 아니라 팩트잖아. 결과적으로 보면 또 무슨 정보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썼겠지. 결과가 맞는데 왜 트집이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월간 조선과 몇몇 언론들의 행태에 대한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월간 조선이 기사를 낸 어제 오후 6시 45분은요. 실종자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경찰이 야간 수색을 진행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박 시장의 가족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가슴 조이며 수색 작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 속보 경쟁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인데 참. 아이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준비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죄송합니다. 어느 쪽으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잠깐만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앞서 뉴스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새벽 2시경에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취재진 앞에서 발표했던 현장 브리핑 장면인데 그러니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장면이었어요. 그 시점 이제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새벽 2시였으니까요. 예. 네. 근데 현장 브리핑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응대한 말미에 방금 들으신 저 질문이 나왔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예. 하지만 현장 브리핑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최익수 과장은 브리핑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다. 네. 다만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도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은 적은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이제 오디오에 나온 게 이제 그거는 뭐 명예를 생각해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게 사인이 뭐냐라는 질문이 쏟아진 거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죠.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현장에서 부적절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자살 보도에 대한 보도 준칙을 위반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이 라이브로 이 방송을 보면서 오히려 화가 났었거든요. 안전해 주셔도 돼요. 네, 그런 건. 저는 예. 않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과 SNS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라는 저 질문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네. 웃었다 안 웃었다부터 현장 브리핑에서 저런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하냐 안 하냐까지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고요. 결국에는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누가 한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기자가 아니고 유튜버가 있어요. 네. YTN 기사나 다른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기자가 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유튜버입니다. 네. 어떤 유튜버냐? 비컨뉴스에도 자주 언급되는 보수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 출연자가 했던 말인데요. 네. 왜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현장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언론사 기자들이 아니라 저 유튜버가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잠깐만 이게 지금 확실히 확인하고 하시는 말씀 맞죠? 네. 유튜버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도 했어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 현장 브리핑에서 경찰도 말을 했고 앞서 오디오로 들으셨지만 고인과 유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부적절한 질문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보도 준칙을 위반하는 질문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이 현장 브리핑은 YTN, JTBC 등을 통해서 TV로 생중계됐어요. 네. TV 방송에서 특정 성향을 가진 유튜버가 질문을 주도적으로 쏟아내고 질의응답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져갔다는 게 적합한지 여기에 대한 판단 역시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는데요. 아니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할 권리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보도 준칙을 좀 지켜줘야 되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의 적정성의 문제가 네. 되겠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웃었느냐? 네.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 전후 맥락상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그리고 의도를 가진 질문이 아니냐는 뭐 이야기까지 뭐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언론사 취재 기자들, 저 유튜버가 질문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쏟아낼 때, 또 보도 준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질문들을 쏟아낼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은 건 아닌 거죠?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부적절한 질문인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태어난 우리 손자는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네요. 아이고 150살이라니 내 나이의 2배나 살아야 한다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일이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도록 달라지는 인생 주기에 맞춰 미래의학을 연구해온 경보제약
약의 근간이 되는 원료의학에서 완제의학까지 150세 시대에도 경보제약이 함께합니다. 잘 부탁해요, 경보. 미래의 약도 경보제약.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 레이싱팀 감독 김진표. 치어리더 박기량입니다. 감독님, 타이어 바꾸거나 수리할 땐 어디로 가세요? 당연히 타이어 프로죠. 국내 판매 1위,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만든 타이어 전문점. 대한타이어 산업협회 2019년 기준. 현대상선은 사명을 HMM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현대상선이 HMM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운 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밖에서 대한민국을 키웁니다. HMM.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출발지 도착지 설명 필요 없고 접촉 없이 자동 결제되는 언택트 시대 대리운전. 카카오티로 대리 타자. 카카오티 대리. 최대 10% 할인 챙겨. 10%나? 어떻게 그렇게 잘 챙겨?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서울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구매는 비플 제로페이. 지금 바로 앱 다운 받으세요. 비플 제로페이. 서울사랑 상품권 할인 구매는 예산 소진시까지. 자, 시작.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권민준이고요. 중2병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옷도 좀 잘 입고요. 얼리어답터예요. 여친은 없는데 생기면 좋겠어요. 나랑 사귀자. 딱 멋지게 하면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게임 같은 거 하고 춤도 추고 노는 건 뭐든지 좋아요. 빨리 어른이 돼서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자신한테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점 있어요?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담배 안 펴요. 노담.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잠시 후 8시 반부터 미래를 위한 하루 30분의 투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을 하면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인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으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위의 관절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쿨하게 붙이세요. 숨쉬는 관절 파스 캡펜텍 쿨. 통풍이 잘 돼서 쿨. 냉찜질 하듯 시원해서 쿨. 캡펜텍 쿨. 관절 근육엔 펭귄이 제일 많네. 캡펜텍 쿨. JLS 사이언스. 가다 말다 하는 출퇴근 교통체증에 짜증나시죠? 출근길과 퇴근길에 나만